회계의 개념과 순환 과정, 회계 이론, 회계의 정의,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와 재정 상태 변동 상황을 화폐 단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영활동 성과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가 경영활동을 나타낸다. 일정 기간에 경영활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나타낸다는 거죠.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나타낸다. 그 상황을, 변동 상황을 화폐 단위로 파악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투자자 또는 국가, 은행, 거래처, 종업원,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전달하는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으로 보면은 회계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현금 흐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와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얘기하고 경영성과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얘기하고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표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 변동이라는 것은 자본 변동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 네 가지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주석이라는 별지를 관리하는 재무제표가 종류가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영자의 수탁책임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수탁책임평가다, 수탁운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계의 분류는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 의한 재무회계,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재무회계는 과거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기록계산 정리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해서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재무회계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의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상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원리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과거지향적이다 얘기죠. 과거지향적. 과거에 생긴 걸 기록계산 정리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리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가관리회계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이러한 내부 보고의 목적으로
내부 이해관계자가 일정 양식이 필요 없고 일정한 기준이 필요 없고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지만 관리회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수시 보고가 있다. 여러분은 우리 관리회계 중에서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의 일부 원가관리회계라는 말을 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완성품 원가를 만들기 위한 원가관리회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죠. 여기서는 부가가치세와 부가세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공부하고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공부하게 돼 있죠. 법인세를. 세무회계도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회계 이용자는 국세청 과세당국이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런 세법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세무회계는 세법이 있다는 얘기죠. 세법. 그리고 과거지향적이고 역시 정기적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를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국가, 경영자, 투자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가장 주점의 이해관계자는 주주를 볼 수 있겠죠. 주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회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회계라는 의의가 북이라는 말에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북행이라고 했죠. 북이. 장부부, 기장기자를 써서 장부에 기입하는 기술을 우리가 북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이라고. 그래서 북이는 우리가 재무회계 최종 목표가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록 대상이 되는 것을 식별, 분석, 분류하고 요약하는 일련의 기술적인 절차라고 우리가 북이라고 했었어요. 북이의 종류는 우리가 단식북이는 원리원칙이 없는 북이를 얘기하죠.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이 우리가 가계부 같은 걸 얘기하겠죠. 가계부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북이는 복식회계를 배운다. 복식북이. 일정한 원리원칙에 의하여 재산의 중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 원천을 원인별로 기록계산 정리 그 기장 방법으로서 자기검증 기능이 있고 주로 영리기업에서 사용을 한다. 복식북이가 이제 말하자면 복식회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용자에 따라서 영리냐 비영리냐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영리라는 얘기는 이윤을 추구로 하는 북이. 이윤을 추구로 하는 북이를 영리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리북이다. 이익을 추구로 한다. 비영리북이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 많죠. 우리가 보면은 뭐 YMCA, YWCA 등등,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등 이런 데서 하는 거는 학교북이 또는 비영리 재단북이 이런 북이를 우리가 비영리북이라고 하죠. 주로 단식북이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비영리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복식회계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영리북이는 상업북이, 공업북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것이 유용한 정보냐? 아까도 말했지만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다 그랬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타나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로 가장 유용한 정보 중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게 정태적 보고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태적 보고서이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일정 시점이에요. 재무 상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로서 정태적 보고서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 시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년 시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이다. 재무제표 중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을 나타내주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다 동태적 보고서인데 재무 상태표만 정태적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에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재무제표 종류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역시 일정 기간이 동태적.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본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이 항목이 복잡해요. 그래서 기초의 자본과 기중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증가하거나 감소한 걸 포괄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주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 자본변동표다. 또 역시 재무제표 중에 하나 현금흐름표가 나올 수 있겠죠. 일정 기간이에요. 역시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는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만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택일하여 작성을 하죠.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죠. 현금주의에 의해서. 일정 기간에 의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자, 영업활동은 매입과 매출 또는 판매 관리에 대한 영업활동에, 투자활동은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중감, 공장 신축이나 설비나 중설이나 이러한 지분 매각 현금에 대해 대여 회수활동 등에 대한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부채를 제외한 부채와 자본의 중감으로서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 배당의 지급활동, 사채발행,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 재무제표에서 다 나타날 수 없으니까 별지를 달아서 주석이라고 우리가 작성을 보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주석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유용한 정보다. 이 유용한 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투자자,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이게 회계의 의의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종류 중에 일정 시점에 어느 시점에 정태적 보고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차변 쪽에는 항상 자산을 놓죠. 자산. 그리고 대변 쪽에 우리가 부채를 놓죠. 부채. 차변에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50원이라면 자본은 50원이 나오겠죠. 여기 표에서는 왼쪽이 차변, 다른 말로 DR이라고 하고요. 대변, CR이라고 하죠. 차변에 자산이 100원이고 대변에 부채가 60원이에요. 자본이 40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등식을 알 수 있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이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자산은 부채 자본을 더한 값과 같아.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항상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항상 부채 자본이 들어간다.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자본 등식인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건 자본 등식이라고 하죠. 자본 등식.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건 재무상태표 등식이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건 자본 등식이에요. 자, 이 자본 등식이 이제 이게 연초에 이게 12월 31일인데 이걸 연말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 있겠죠. 기말 재무상태표. 만약에 연초에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2022년 1월 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원이고 부채가 예를 들어서 20원이다. 그러면 자본이 30원이 되겠죠. 자본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자본 30원을 우리는 기초자본이라고 칭하죠. 기초자본. 여기 자본 40원은 기말자본이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끼리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나오죠. 지금 40원과 30원의 차이 나는 금액이 나오죠. 이 40원과 30원의 차이 나는 금액은 재산법 또는 자본접근법이라고 그래서 기말 자본에 기초자본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순이익이. 기말자본 40원에 기초자본 30원을 빼면 순이익이 10만원 이래갖고 재산을 비교해서 나오는 재산법으로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거는 자기 돈과 타인 돈을 얘기하죠. 이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거고 이 부채는 빚이니까 타인 자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은 순수한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순재산, 다른 말로 순재산. 순재산이라고도 얘기하죠. 순재산. 그래서 이 자본을 비교해서 자본을 접근해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손익법, 즉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하고 일치가 돼야지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기준이. 자, 이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산은 금방 되겠지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걸 얘기한다 그랬죠. 타인 자본을. 그리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 순재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와 채권. 여러분이 어떤 게 자산이냐 그러면 기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과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다 자산이다.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다 자산이다.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자산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재화와 채권 또는 돈과 돈의 가치.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했는데 빚이에요. 빚. 갚아야 될 빚, 채무. 다른 말로 채무. 자기 자본은 순수한 자기 재산, 순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순재산.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는 항목과 구분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로 항목에 구분하여 표시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금하고 예금하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외상매출금, 바드럼을 매출채권 이렇게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합 표시. 자산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분류해서 일정한 체계하에 구분 표시한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에는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총액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총액을. 총액 표시.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을 표시한다. 다만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채권과 채무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지만 대개 총액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해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총액을 넣고 차감 형식으로 바로 밑에다가 대손 충당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감해서 남은 장부 금액을 넣게 되죠. 어쨌든 총액 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1년 기준으로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현재 1년 기준이 보통적이에요. 정상적으로 현금이 나갔다가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영업주기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류할 수 있다고 하지만 1년 기준으로 보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줬지만 1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빨리빨리 돈이 될 수 있는 움직이는 게 많은 즉 유동성 배열법 자산부채는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잉여금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액,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미결산이나 가계정 설정 금지가 있죠.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면 안 되는 계정이다 이거죠. 미결산, 아직 결정이 안 난 계정을 얘기하죠.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합표시, 총액표시,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에 일정 시점에 재무적 정보를 나타내주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뭘 갖고 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기초의 자산부채 자본과 기말의 자산부채 자본을 비교를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동태적 보고서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연초의 자본과 연말의 자본
기말자본, 기초자본 마이너스 하면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다. 재산을 비교하는 거다. 자본을 접근하는 거다. 재산법 또는 자본접근법 이렇게 얘기하죠. 손익계산서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해요. 역시 이쪽을 차변이라고 하죠. 왼쪽을 차변. 회계상의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차변에 우리가 항상 비용을 놓게 돼 있죠. 비용을.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놓게 돼 있어요. 수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아까 자본접근법에 순이익이 40원 나왔죠? 여기서도 수익접근법에 보면 손익접근법에 보면 손익법에 의하면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40원과 이 40원은 서로 일치해야지 올바른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식이 나오죠. 총수익 이꼬로 비용 플러스 순이익, 총수익 이꼬로 비용 플러스 순이익. 만약에 손실이 나왔다면 비용이 더 많다면 총비용 이꼬로 수익 플러스 순손실이 되겠죠. 이쪽이 많다면. 자,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보면 이제 손익법이라는 손익법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순이익이라는 손익에 의한 역시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총수익이 100원이니까 100원에서 총비용 60원을 빼면 순이익이 40원 나오죠. 손익접근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나 앞장에 자본접근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나 서로 일치가 돼야지 올바른 재무제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발생 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대응한다. 매출이 실현되면 원가가 인식이 돼야죠.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지? 라는 원가가 인식이 돼야죠. 아까 재무상태표도 총액 표시가 있듯이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라는 얘기죠.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총액이다. 총액. 이 총액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액이 아니고 총액이다. 구분계산의 원칙, 구분표시의 원칙, 잉여금 구분하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구분하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죠. 재무상태표도. 손익계산서도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를 내면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주식회수로 나누면 주당순손익. 이게 순이익. 이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분계산의 원칙. 단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순이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환급금액의 표시. 대손충당과 환급이 환입이 옛날에는 영업의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다, 뺀다 라는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기업의 원칙, 경영진의 기업이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기업을 전제하는 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즉, 기업은 계속적으로 청산을 전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계속기업의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및 주석.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어요. 실무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영진한테 있으며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다. 재무제표 항목에 구분과 통합 표시. 재무제표 항목에 구분하고 통합 표시한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비교 재무제표 작성.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기 재무제표에 계량 정보와 비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계속기업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및 주석,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비교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발생기준,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 총액주의, 구분계산의 원칙, 환급금액 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통합표시, 총액표시,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 구분,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별 표시를 했습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정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재무제표 기재사항에는 재무제표 명칭과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또는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까지 이렇게 보고 양식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성의 원칙에 있어야 되고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본 겁니다. 계속기업, 공정한 표시, 주석, 통합표시, 비교재무제표 작성, 계속성, 보고양식. 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 재무제표 작성 때문에 모든 걸, 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재무제표의 화폐 단위로 축적된 정보를 주로 제공을 하죠. 원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죠.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축정치를 포함을 하죠.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오늘 이 수업의 요점을 하자면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나눠진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유동성배열법, 1년 기준, 총액계산, 총액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구분계산, 총액계산 이런 게 있고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에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자한테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